그런데 어떤 피고인들, 특히나 피고인들의 가족들 중에서는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제가 이제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든가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고, 저도 딱히 싫은 소리는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만, 정말 이런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로 합의 내지는 공탁 업무를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제2심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선변호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고인들이 합의금 내지는 공탁금을 국선변호인한테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근데 제가 그분들 말을 못 믿잖아요. 범죄자라서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저한테 또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제가 형사사건 2심 그리고 3심의 국선변호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1심에서 합의를 한다거나 공탁을 하려고 했다면 이미 했겠죠. 그런데 1심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가면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들은 조금 특이하세요.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자기 뜻대로 서면을 제출하거나 재판에서 변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요. 사선 변호인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진행해야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 개인의 이름으로 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재판장님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변호인 이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즉 변호인의 이름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고 싶은데 다만 변호인의 이름만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하세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 나름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1심에서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했는데 정말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1심 사건 기록을 보면 사선 변호인들이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 잘 진행하셨습니다. 1심 사선 변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서면에 쓰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이에요. 심지어 서면에 쓰거나 변론에서 주장을 하면은 재판장님이 오히려 안 좋게 보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들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런 분들이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자기만의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요, 뒤끝이 또 안 좋아요.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하면은 국선 변호인 탓하고요. 심지어 법원에다가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몇 번 에이즈 환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이 법원에서 미리 뭐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피고인이 에이즈 환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구치소에 접견을 하러 갈 때마다 그분이 날씨도 더운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에 알코올을 바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관념이 투철하신 분이신가 보다 라고 했는데 여러 차례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독방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혹시 혼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와 뭐 다툼이 있었냐,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독방에 수용된 거냐 그랬더니 오히려 피고인이 대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에이즈 환자인데 모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물론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전염되거나 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미리 알면은 서로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국선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길 때 이 피고인에 대한 전염성 질병은 좀 미리 알려주면 어떤가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사례인데요. 피고인들이 국선 변호인에게 접견 물품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피고인들이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지만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에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구치소로 반입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요청을 하면요, 국선 변호인인 저로서는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구치소에서 허가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고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반입해 주곤 있는데요,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국선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시간 제한도 없고 상당히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견 물품을 반입할 때는요, 변호인의 자격으로서 반입을 해줄 수가 없고 일반 접견을 해서 피고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 등재가 된 이후에 접견 물품을 반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접견이 상당히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접견이 10분밖에 못하는 건데 피고인의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이 경쟁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인 접견할 때는 시간도 널널하고 항상 여유롭게 자리가 남아 있는데 일반 접견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냥 항상 만석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접견 물품을 반입할 때 구태여 일반 접견을 반드시 한 번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5번째 사례인데요, 피고인이 급하게 체포되거나 구속돼서 구치소로 수용될 경우 자신들의 이삿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외국인이거나 한국인이더라도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는 분들인데요, 자신들의 신변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길거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이 돼서 구치소로 수용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피고인들이 국선 변호인한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짐을 포장해가지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인인 경우에는 짐을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서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짐 정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는요, 피고인 분들이 짐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반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안경이나 약품과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사례인데요,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서신을 받아서 서신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영치금을 입금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한국인이고 한국에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보내면 되고요, 영치금도 피고인의 가상 계좌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이런 절차를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의 가족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출력해가지고 피고인을 접견할 때 종이로 출력물을 건네주거나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지로 피고인에게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 내지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는요, 피고인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해당 편지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제가 이메일로 해외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 또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영치금을 보내고 싶을 때는요, 이게 가상 계좌로 직접 이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선 변호인의 외화 통장으로요, 달러나 유로, 엔화를 입금하신 다음에 제가 출금해서 환전한 뒤에 피고인의 영치금 가상 계좌로 영치금을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원화가 아닌 달러나 유로, 엔화와 같은 돈을 이체받으면요, 출금할 때 출금 수수료, 환전할 때 환율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례인데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합의 내지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경우죠. 피고인이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고나라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요, 피해자가 정말 수십 명의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대 몇 명까지 피해자가 있는 경우를 봤냐면요,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1심에서요 단 한 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심에서 국선 변호인인 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공탁금을 납입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미쳐버리겠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56명의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일일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가지고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공탁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업무를 순순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의 가족들 반응이 정말 정반대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국선 변호인인 저에게 많은 부담을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미안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저도 사람이니까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고인들, 특히나 피고인들의 가족들 중에서는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제가 지금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든가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고, 저도 딱히 싫은 소리는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만, 정말 이런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로 합의 내지는 공탁 업무를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국선 변호인 이전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제 감정을 절제하고 해당 국선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례인데요, 제 피고인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고 수용을 해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국선 변호인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제가 동료 재소자들에게도 추천을 해줬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 재소자들에게도 접견을 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접견 요청은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상담만을 위해서는요 접견을 가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 접견 피싱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접견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우에 정말로 동료 재소자분이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면요, 밖에 있는 동료 재소자의 가족분들이 일단 저에게 상담을 한 뒤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리고 나서 접견을 가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사례인데요, 피고인들 중에 탈법적인 재판 지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경우냐면,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는 구치소에서 오래 생활하고 싶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경우인데요, 합의를 위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면 떳떳하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재판장님에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악용해서 공판기일에 불출석을 이유로 한 기일 속행을 한다면 재판장님에게 완전히 괘씸죄로 찍히는 겁니다. 특히나 교도소보다는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요, 완전히 항소심에서 나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법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따라야 되고요, 공판기일에는 정말로 아프거나 가족이 사망했거나 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은 불출석하지 말고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하겠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국선 변호인만 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요,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에게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해달라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피고인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요청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예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는요, 제가 오랜 기간 국선 변호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심각한 주제가 아닌 만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